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자매직 주갱자 마술사입니다. 글쓰기에 유익한 독서법 유시민. 글쓰기에 유익한 독서법. 알아야 맨장이라는 말이 있다. 알아야 잘할 수 있는 게 어디 맨장뿐이겠는가? 독해도 글쓰기도 뭘 알아야 잘할 수 있다. 아는 것이 많으면 텍스트를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이 알려면 책을 많이 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아무 책이나 그저 많이 읽기만 하면 될까? 그렇다. 무슨 책이든 많이 읽으면 독해력이 좋아진다. 하지만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책을 골라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해력을 키우고 글쓰기를 익히는데 더 많이 도움되는 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책을 모으면 글쓰기를 위한 전략적 독서 목록이 된다. 그렇다면 왜 어떤 책은 다른 책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일까? 어휘와 문장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특정한 언어를 모국어로 쓴다. 여러 언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은 드물다. 한국인은 대부분 한국말을 모국어로 쓴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수준의 한국어를 하는 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주 쓰는 어휘와 표현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말이든 영어든 자주 쓰는 단어 몇백 개와 몇 가지 형태의 문장만 잘 구사하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현안이나 자연과학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글로 쓰라고 하면 더 어려워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념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개념과 어휘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뭘 몰라서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 것이다. 침묵은 검이라는 격언이 늘 타당한 것은 아니다. 적절한 때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일부러 침묵을 지키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지만 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무는 것은 그렇지 않다. 모든 침묵을 다 금으로 대접하면 무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침묵이 언제나 금인 것은 아니다. 텍스트를 생산하려면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을 아예 모르면 또는 그 개념을 알아도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잘 모르면 문장을 만들지 못한다. 토론을 하기는 더 어렵다. 글은 여러 번 고치고 다듬어서 발표할 수 있지만 말은 그렇지 않다. 생방송 토론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일필휘지로 글을 써서 교정하지도 않고 출발하는 것과 같다. 칼럼 쓰는 것보다 토론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다. 사람이 구사하는 어휘의 수는 지식 수준에 비례한다. 또 어휘를 많이 알아야 옳고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지식을 배우면서 어휘를 익히고 텍스트를 독해하면서 문장을 익힌다. 똑같이 많은 책을 읽어도 어떤 책이냐에 따라 배우고 익히는 어휘와 문장의 양이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글을 쓰는데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책과 별로 그렇지 않은 책이 있는 것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어린이는 흥미를 느끼는 책을 마음 가는 대로 읽으면 된다. 특별한 독서 목록이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거의 다 성장해 지적 능력이 성인 수준으로 올라선 고등학생부터는 적절한 독서 목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고르는 기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 사회, 문화, 역사, 생명, 자연, 우주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과 지식을 담은 책이다. 이런 책을 읽어야 글을 쓰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어휘를 배울 수 있으며 독해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는 정확하고 바른 문장을 구사한 책이다. 이런 책을 읽어야 자기의 생각을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문장 구사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한국인이 쓴 것이든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것이든 다르지 않다.
셋째는 지적 긴장과 흥미를 일으키는 책이다. 이런 책이라야 즐겁게 읽을 수 있고 논리의 힘과 멋을 느낄 수 있다. 좋은 문장에 훌륭한 내용이 담긴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면 지식과 어휘와 문장과 논리 구사 능력을 한꺼번에 얻게 된다. 이런 책은 친구로 만드는 게 좋다. 친구는 오랜 세월 좋은 일은 함께 즐기고 아픔은 서로 나누면서 자주 어울려야 친구다운 친구다. 어떤 책과 친구가 되려면 한 번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야 한다. 시간이 들지만 손으로 베껴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책 목록을 제안하기 앞서 우선 세 권을 소개한다. 토지와 자유론 그리고 코스모스다. 이 책들은 두세 번이 아니라 10번 정도 읽어보기를 권한다. 어휘를 늘리는 동시에 단어와 문장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즐기고 익힐 수 있는 책으로는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일부 4권만 읽어도 된다. 2부 5권까지 읽으면 더 좋다. 논리적인 글과 예술적인 글은 서로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 논리글도 최고봉에 오르면 예술 근처에 갈 수 있다.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 논리 글쓰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굳이 단어나 문장을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읽고 잊어버리고 다시 읽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5번, 10번을 반복하면 박경리 선생이 쓴 단어와 단어의 어울림,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저절로 뇌에 입력이 된다. 그리고 글을 쓸 때 그 단어와 문장을 자기도 모르게 출력하게 된다. 아래는 토지 일부 상근에서 박경리 선생이 어린 티를 벗고 어른이 되는 주인공 길상과 서희 그리고 첫 바깥 나다리를 낳은 어린 소를 묘사한 장면이다. 마치 그림이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읽으면 모든 예술적 창조 행위가 자연을 묘사하고 모방하는 데서 출발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길상은 목소리가 굵게 터져나오는 이 시기가 자신에게서 봄이라는 것을 모른다. 눈은 더욱 크고 서늘해졌으며 긴 목이 좀 퉁거워졌고 양 어깨가 부러졌으며 다리에는 힘줄도 생긴 이런 변모가 인생에서의 봄이라는 것을 모른다. 봄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 화창한 봄 날씨가 좋았던 것이다. 서희는 긴 머리를 남은 머리에 모두 얻어 머리채를 앞으로 넘겨 다시 세 가닥으로 갈라 닦는다. 하얀 닭목 적삼에 뱀같이 꿈틀거리는 새까만 머리채는 때마침 덜장을 통해 비쳐 들어오는 환한 아침 햇빛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머리를 엮어내리는 하얗고 가는 손, 그것은 만물 같고 10손가락에 오목오목하게 박힌 손톱은 이런 봄날에 날아내리는 매화꽃 이파리 같았다. 거울을 보기 위해 검은 눈동자는 한켠으로 물렸고 흰 자위가 넓어진 얄팍한 눈매가 몹시 아름답다. 길게 찢어져서 확실한 골을 이룬 눈꼬리도 또렷한 윤곽과 더불어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소는 처음으로 굴레를 쓰고 밖에 나온 모양이다. 새로 엮은 굴레 빛깔은 햇보리같이 신선해 보였다. 소도 그래했다. 털빛이 희역그름하여 앳된 모습이 가련하게 느껴진다. 어린 계집아이 같았다. 그것도 허약한 계집아이 같이 세상을 신기로워하기보다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처음에는 재미로 토지를 읽었다. 그런데 읽고 보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울리는 소설이었다. 인상 깊었던 대목을 다시 보고 싶어서 한 번 더 읽었다. 그런데 처음 읽었을 때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용이가 만주를 다녀온 월성과 죄하는 장면, 두 사람의 사별하는 대목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또 읽으면 다른 게 더 보일까 싶어서 한 번 더 읽었다. 벌렁 누우면 양손가락 끝이 벽에 닿는 0.7평짜리 독방에서 책 읽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던 때였기에 이부와
1부와 2부를 5번 읽게 되었다. 그 직후 사흘 동안 항소 이웃을 썼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어쩐지 내 글이 달라진 것 같아. 황석영 선생을 장길상가, 미하일 솔로호포의 고요한 동강,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 시몬 드 보부아르의 레 망다랭, 안톤 체어포의 단편 소설집을 그런 식으로 되풀이해 읽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토지만큼 좋지는 않았다. 나는 토지를 우리말 어휘와 문장의 보물창고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꺼내 써도 되는 아무리 푼해도 말하지 않은 보물창고. 내게 토지는 그런 책이다. 나는 박경리 선생을 만난 적이 없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았다. 경남 통영 토지문학관 위편 언덕에 있는 묘소에 뒤늦은 인사를 드렸을 뿐이다. 그렇지만 나는 언론인 리영리 선생과 함께 박경리 선생을 글쓰기의 언사로 여긴다. 논리적 글쓰기를 하면서 추상적 개념을 담은 어휘를 많이 알고 맥락한 문장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추상적 개념을 익히려면 문학작품만이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교양서도 많이 읽어야 한다. 힘있는 문장도 마찬가지다. 좋은 문장을 쓰고 싶어서 논증의 기술을 다룬 책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논리가 분명하고 힘이 있는 문장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논증의 기술을 다룬 책은 많지만 내용은 다 비슷하다. 전제와 결론을 구별하라. 신뢰할 수 있는 전제에서 시작하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그런저런 논리학의 규칙과 요령을 설명한다. 사례를 일반화하는 방법,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연역적, 실정적 논정 방법과 3단 논법, 기류법 같은 논정 형식을 안내한다. 어떤 책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쓰는 방법까지 가르쳐준다. 역설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은 오히려 글을 많이 써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아직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초보자용 글쓰기 안내서를 피하는 게 현명하다. 그런 책들은 무엇보다 재미가 적어서 읽기는 힘들고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 원 이렇게 어려웠어야 글쓰기를 어떻게 하노? 그런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방법이 나쁘면 배움이 어려워진다. 요즘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유행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대세였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웠다. 독일어 학습의 첫 단계는 알파벳 첫자 발음 규칙, 그 다음은 간서와 부정간서, 어미의 변화였다. der, des, dem, den, die, der, die, ein, eines, einem, eine, eine, eine. 우리는 독일어 시간마다 입을 모아 소리 지르며 어미격 변화포를 외워야 했다. 외지 못하면 별명이 게슈타포였던 독일어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맞았다. 그렇지만 우리의 독일어 공부는 그 단계를 넘지 못하고 끝났다. 영어와 달리 독일어는 들어갈 때 울어도 나올 때는 웃는다던 선생님의 가모니술도 소용이 없었다. 독일어 배우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독일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독일어는 영어와 행제간이어서 라틴어에서 온 단어는 거의 비슷하다. 부문장에서 동사를 맨 뒤에 놓는가 하면 문장 구조도 사실상 통일하다. 영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독일어를 배울 수 있다. 그런데 독일어는 우리말 못지않게 어미 변화가 심하다. 간사, 형용사, 동사, 어미가 성격, 시세, 수에 따라 달라지고 때로는 불규칙 변화를 일으킨다. 하지만 알고 보면 어미 변화도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모든 단어가 문장 안에서 저마다 적합한 의미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독일어 문장을 많이 읽고 해석하고 듣고 따라하다 보면 저절로 익히게 된다. 독일어 어미 변화표를 암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교수법이다. 초보자들이 독일어에 진지를 치게 만들 뿐이다. 논정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도 그와 비슷한 면이 있다. 나는 이 책을 쓰느라고 그런 책이 어떻게 생기는지 처음 구경했다. 논증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은 글을 어느 정도 잘 쓰게 된 후에 가볍게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독서량이 적은 사람은 논증의 기술을 배워봐야 힘만 들 뿐 효과는 없다. 기초 체력이 허약한 사람이 축구 드리블 기술을 배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유론과 코스모스.
인문학과, 자연과학 교양서는 추상적 개념과 논리적 문장을 담고 있다. 책 전체가 중요한 사실과 개념, 그것들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다룬다. 좋은 문장으로 쓰는 흥미로운 교양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토지를 반복해서 읽을 때와 같은 효과가 난다. 손으로 필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는데 적합한 책 두 권을 소개한다. 먼저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지엄, 서병훈 옮김, 책 3쌍이다. 자유론은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고 문장이 화려하지도 않다.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 있을까 하고 찬탄하게 만드는 걸도 훌륭하지만 이 정도라면 나도 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는 걸도 그 못지않게 훌륭하다. 다음은 자유론 제1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책 전체의 핵심을 압축한 대목이다. 인간 사이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국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유럽의 최고 지성인으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부유하고 학식 있는 아버지 제임스 밀은 지적 재능을 타고난 아들을 공부기계로 만들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살에 천자물을 떼고 8살에 삼서 상경을 독파했으며 13살에 고금의 고전에 통달한 천재였던 밀은 18살이 되었어야 세상의 모든 아이가 자기처럼 유년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한동안 심각한 정신적 혼돈과 우울증을 겪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의 중요한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의미 있는 해법을 여러 제시했다. 자유론에서 밀은 단 하나의 질문을 다루었다. 어떤 경우에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자유론은 놀라운 책이다. 우선 내용이 놀라울 만큼 훌륭하다.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쟁점을 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해명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그 훌륭한 내용을 사회에 대한 기초지식과 평범한 수준의 독해력만 있으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썼다는 것이다. 밀은 아무리 심오한 철학이라도 지극히 평범한 어휘와 읽기 쉬운 문장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책을 거듭 읽으면 미리 구사한 어휘와 문장, 그가 펼친 논리와 철학적 안목을 힘들지 않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자유론과 같은 인문학 고전과 교양서를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런데 번역서를 읽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되도록이면 우리말다운 문장으로 잘 번역한 책을 골라서 읽어야 한다. 원문은 훌륭한 책이라고 해도 우리말 문장이 나쁜 번역서를 반복해서 읽거나 필사하며 문장이 더 나빠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번역한 책도 뜻을 알기 어렵거나 어색한 문장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장을 보면 원문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하면서 바르게 고쳐보자. 문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추천할 책은 과학교양서 코스모스, 칼 세이건 지음, 홍성수 옮김 사이언스 북스다. 유럽 산업혁명 이후 몇백 년 동안 과학은 세분화와 전문화의 길을 걸었으며 그런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학문 분야를 잘게 쪼갠다고 해서 인간과 사회, 국가와 역사, 생명과 자연, 지구와 우주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전문화 때문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 생겼다. 이런 문제점을 직시한 학자들은 혼자서 또는 집단적으로 자잘하게 쪼개놓은 학문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다. 융합, 통섭, 학제간 연구 같은 신조어는 바로 이런 흐름을 대표한다. 코스모스는 그 흐름을 선도했고 또 대표하는 책이다. 내용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문장이 아름답기도 하다. 20세기까지 인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이론을 세웠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사실을 새로 알아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사회생물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천체물리학 등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오래된 가설과 이론을 재검토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현상은 지식인들의 글쓰기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논술 시험에서도 드러난다. 전통적 기준으로는 자연과학의 범위에 속하는 주제를 다룬 제시문과 논제가 문과 시험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들도 과학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 역시 전공 분야의 좁은 울타리 안에만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황우수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이 났을 때 우리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배아복제와 체세포 복제의 차이를 알아야 했다. 정부가 아무런 토론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젊게 완화했을 때 시민들은 전국적 촛불 시위를 벌이면서 소위 인간 강우병을 일으키는 변종 단백질 프라이온이 무엇인지 학습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와 신종플루가 몰고 온 공포감이 지구촌을 점령하자 언론에는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구조와 진화 과정에 관한 보도가 넘쳐났다. 우리는 또한 천안함과 세월호 참사 원인을 이해하려고 물리학과 유체역학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들여다보아야 했다. 천안함 선체 절단이 과연 수중 기뢰 폭발 때문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 언론인들은 과학 지식이 부족한 탓에 때로 본의 아닌 오보를 낸다. 정부와 정치인과 전문가는 암호 같은 학술 용어를 동원해 저마다 원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 했다. 지난 10여 년만 돌아봐도 이러한 사건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일어났다. 이런 세상에서는 모르면 속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남에게 휘둘린다. 자기 나름의 기노를 세우고 줏대 있게 살아가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자연과학을 공부하거나 공학 분야지 일하는 사람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책을 읽어야 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자연과학 책을 읽어야 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문제의식과 연구 결과를 융합한 교양서를 읽어도 된다. 나는 그런 교양서 목록 맨 앞에 코스모스를 둔다. 다음은 코스모스 제9장의 한 달력이다. 애플파이 만드는 일과 우주를 생성한 대폭발 빅뱅을 하나로 엮은 것이 흥미롭다. 애플파이를 만드는 데는 밀가루, 사과, 설탕 조금, 피전의 양념 조금, 그리고 오븐의 열이 필요하다. 파이의 재료는 모조리 설탕이니 물이나 하는 분자들로 이루어졌다. 분자는 다시 원자들로 구성된다. 탄소, 산소, 수소 그 외의 원자들이 파이의 재료가 되는 분자들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 원자들을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모두 벨이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고 보니 벨이 우주의 부엌인 셈이다. 그 부엌 안에서 수소를 재료로 하여 온갖 종류의 무거운 원수라는 요리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다. 별은 주로 수소로 된 성간기체와 소량의 성간티끼리 뭉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소는 대폭발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수소 원자는 코스모스가 비롯된 저 거대한 폭발 속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애플파이를 맨 처음부터 만들려면 이렇게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칼 세이건 박사는 코스모스의 1980년대까지 인간과 생명,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인류가 알아낸 것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담았다. 나는 밤하늘의 별과 내 몸이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위로를 받았다.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삶이 덜 외롭고 덜 허무해 보였다. 우주의 질서와 운행 법칙을 예전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의식과 지성을 가진 생명체로 세상에 온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다. 나는 이 책에 이끌려 예전에는 관심도 없고 어렵게만 느꼈던 생물학과 뇌과학, 물리학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게 되었다. 코스모스가 나온 후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과 우주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아냈다. 인간 유전자를 완전하게 해독했으며 PT와 MRI 같은 첨단 진단 장비로 뇌를 스캔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제약하는 생물학적 조건을 살핌으로써 우리 자신의 어떤 면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지 탐색했다. 생명체를 복제하는 기술을 발명하고 생명윤리 논쟁을 더 높은 차원으로 진입시켰다. 비록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은 언론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그것이 야기한 정치적, 윤리적, 사회적 논리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여러 번 읽으면 책이 담고 있는 모든 개념, 어휘, 개념의 상호관계,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대한 해석, 관계라고 품이 있는 문장을 한꺼번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책 한 권이 때로는 기적이라 해도 좋을 만한 정신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코스모스가 바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한다. 전략적 독서 목록. 아는 것이 많아야 글을 잘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알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우주를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욕망과 충동은 생명학적으로 결정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가? 아름다움은 대상 자체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감각에 존재하는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국가는 언제 생겼으며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국가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어떤 힘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역사 진보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가? 지구는 언제 생겼으며 지구 형성에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다양한 생물이 살게 되었는가? 태양과 별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태양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알고 싶은 것은 끝이 없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쉼없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조사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몸, 심리와 정신, 사회구조와 역사, 생명과 자연, 지구 형성과 우주의 운행 원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전문 연구자들은 보통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암호로 논문을 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려고 애쓰는 학자도 많다. 그런 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을 교양서라고 한다. 살아가면서 보고 겪고 부딪히는 여러 일에 대해 글을 쓰려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양서를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아야 한다.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를 풍부한 어휘와 멋진 문장에 담아놓은 교양서를 읽으면 지식과 함께 어휘와 문장도 익히게 된다. 다음은 글쓰기를 위한 전략적 독서에 적합한 책을 경험주의적으로 고른 목록이다. 지훈이 이름 첫 글자를 기준으로 우리말 사전과 같은 순수로 나열했다. 여기서 경험주의적이란 내가 읽어본 교양서 중에서 괜찮은 것을 골랐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정말이지 책이 많다. 여기에 소개하는 책보다 더 흥미롭고 멋지고 유익한 교양서가 숱하게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읽어보지 않은 것을 추천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이런 도수 목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고등학생, 대학생, 생활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번역서는 되도록 우리말 문장이 좋은 것을 골랐다. 읽는 순서는 따로 없다. 구미가 당기는 책부터 읽으면 된다. 다만 어떤 책인지 알아야 독자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각의 책이 다루는 중심 주제를 질문 형태로 소개한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독일 아비투어에는 이런 질문이 논제로 나온다. 우리의 대입 논술시험과 기업의 인문학 논술시험도 비슷한 면이 있다. 라인홀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예출판사. 모든 집단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이타적인데도 집단으로 뭉치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권계급의 집단지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불의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까?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에코리버르. 화학살충제와 제초제로 해충과 잡초를 박멸할 수 있는가? 만약 성공해서 곤충과 잡초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좋은 일인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가?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해충과 잡초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리처드 도컨소, 만들어진 선, 김영사. 우주와 생명을 누가 만들었나? 스스로 태어났나?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신을 창조했는가?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종교의 도움 없이도 삶에 필요한 도덕을 세울 수 있는가? 신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희망적인가?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얼류 문화사. 다윈의 진화론은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을 주장한다. 자연 선택과 생존 경쟁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 집단인가? 개체인가? 유전자인가? 인간을 유전자가 창조한 생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이론인가? 인간은 자유의지로 유전자의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가? 미기적 유전자의 생존 기계인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리처드 파이만 강의 폴 데이비스 서문.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성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는 무엇이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원자에서 거대한 은하에 이르기까지 물질 세계의 모든 운동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은 인간의 세계관과 철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삼. 정의는 무엇이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철학적 도덕적 원리에 의지해야 하는가? 사유재산제도와 징빙제, 누진소득세, 낙태와 성매매 금지 같은 국가의 법과 제도가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또는 얼마나 잘 실현하거나 침해하고 있는가? 상이한 철학적 도덕적 원리가 대립 경쟁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다락원. 기독교가 지배한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행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자본주의 정신과 종교개혁 운동의 산물로 출현한 프로테스탄티즘의 교리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세속적 성공을 종교적 구원의 전거로 간주한 프로테스탄티즘과 이윤 추구를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 둘 사이에는 인간관계가 있는가? 기독교가 없는 지역에서도 자본주의가 발전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소스타인 베블은 유한계급으로 우물이 있는지, 사람들이 끝없이 돈을 벌러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유한계급이 생산성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면서 가치없는 할독에 엄청난 돈을 지출해 부를 가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백하게 불합리한 차별과 착취가 막연한 사이에서도 대중은 왜 사회의 혁신이나 혁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따르지 않는가? 스티븐 핑거웨이 지엄, 존 브록만 요금, 마음의 과학, 와이즈베리, 마음이란 무엇이며 우리 몸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인간의 뇌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어느 능력을 키웠는가? 왜 선한 사람도 악행을 저지르는가? 우리는 왜 아무 관계없는 타인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가? 슈테반 츠바이커,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바오. 인간이 삶과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절대 진리를 안다고 확신하는 어떤 사람이 권력의 힘으로 그것을 만일에게 강요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귀결이 자유와 다양성, 이성과 인권과 생명력을 누르는 공포정치라면 그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령복 강의 돌베개 수천 년 전에 중국 지식인이 남긴 책에도 현대인이 배울 점이 있는가? 동양 문화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이며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놀드 토인브 역사의 연구 동서문화사 사회나 국가, 문명도 자연은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탄생, 성장, 쇠락, 사망에 이르는 필연적 생의 주기를 가질까?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기존의 강대한 문명이 모락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계사를 이끌었던 서유럽과 미국 문명은 어떤 운명을 맞을 것인가?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 권력의 원천은 무엇이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권력의 원천이 폭력에서 부로 다시 부에서 지식으로 이동해 왔다면 폭력과 부에서 지식으로 넘어가는 21세기 권력의 이동은 어떤 양상으로 징계될 것인가? 권력을 통제할 미래의 지식 소유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에드워드 카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걸바 기록된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인가? 기록한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과거인가? 만약 완전히 객관적인 역사가 존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록된 역사와 과거의 사실을 대해야 하는가? 역사는 진보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진보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진보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에런스트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 출판사 우리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성장을 추구하는 현대의 경제 체제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가? 자연은 과연 언제까지 인간의 수탈과 착취를 용인할까? 만약 행존하는 경제 체제를 장기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 대공장, 첨단 기술, 거대 도시를 버리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중간 기술과 소규모 사업장,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이루는 경제 체제를 선택할 수 있을까? 에리히 프롬, 소유냐 삶이냐, 홍신문화사 재산, 지식, 권력을 소유하면 삶이 행복하고 의미를 가지게 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인간은 소유를 넘어 창조와 나눔에서 존재의 기쁨을 얻도록 스스로를 빈렉할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인류가 세계 인구 전체를 먹이고 남은 식량 생산 능력을 확보했음에도 10억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기구와 부유한 나라가 기부금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데도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과연 인류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장하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경제 시스템인가? 각자가 이기심을 추구하고 소득과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면 국민 경제도 저절로 좋아지는가? 사람들은 각자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을 얻는가?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떼는 것이 경제를 발전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인가? 제레드 다이몬드 총균세 문학사상.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을 정복했으며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했을까? 정복당한 민족은 왜 그런 비극의 제물이 되었는가? 대륙에 따라 문명의 발전 속도가 크게 달랐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본질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생활 환경이 달랐기 때문인가?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대중 소비 사회로 변모시키는 세계화가 더 깊고 넓게 이루어지는 21세기의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무엇인가? 정재성의 과학 콘서트, 어크로서. 우리는 물질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과학은 현대인의 생활 속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가?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이 만든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과학은 쓸모 있는가? 제임스 르브로, 가이아, 갈라파고스. 지구는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인가? 아니면 생명을 가진 거대한 유기체인가? 수십억 년 동안 대기의 원소 구성과 바다의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무수한 생명을 품고 키워온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살아있는 지구는 무제한적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대기의 화학적 구성과 지구 온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호모사피엔스의 행위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 혹시 지구는 인류를 전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을까?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책 세상. 우리 삶에서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떨 때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경우에도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될 자유의 영역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영역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존 케네서, 겔브레이서, 불확실성의 시대, 홍신문화사. 인류의 미래에 물질적 풍요라는 축복을 선사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예언은 왜 실현되지 않았는가? 자본주의 체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연성과 역사의 종말을 선포한 마르크스의 저주를 어떻게 피해갔는가? 우리의 정치체제는 소수의 거대 법인 기업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를 민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휴미니스트.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표현 방법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그런 변화는 왜 일어났는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른 예술 행위와 그 결과로 나온 예술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효형 출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가? 동물 행동학의 일반 법칙을 어느 정도까지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는 이따 행동의 대상에 한계가 있는가? 인간이 동물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카를 마르코스, 프리드리히 엥겔서, 공산당 선언, 책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 동력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국가나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유산계급의 배타직에게 복무하는 도구인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지배자인 부르주아 계급은 어떤 업적을 이루었으며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절대적 계급의 대립과 투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서. 인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구 형성과 태양계, 은하와 우주의 구조와 운영 원리를 알게 되었는가?
최초의 유기분자와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구 이후에도 지성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까? 우주는 언제 탄생했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케이트 밀렛, 성, 정치학 이유, 섹스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힘이 기합되었는가?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여성을 해병하려면 반드시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를 바꿔야 하는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분리하려는 동기와 사고방식 자체가 낡은 성역할 분담체제를 지키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아닌가?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수의 문제 공공의 성과 사회적 정의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신분과 계급과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사람이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원리 위에서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사랑 왜 악을 저지를까? 오로지 악한 사람만이 악을 저지를까? 만약 악하다고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도 악에 가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악을 저지르거나 악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의 불복 중 은행나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보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를 할 때 어려운 시민은 어떤 방법으로 정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고 방관하는 가운데 홀로 행동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불복종이라는 비폭력 저항으로 국가 권력이 저지르는 악을 제거할 수 있는가?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비봉 출판사 생산기술이 진보하고 생산률이 크게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한 개인이 지구 행성의 표면 일부를 사유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은 적당한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폐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가 없는 부당한 이익을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려줄 해법은 무엇인가? 읽기 쉬워란 책은 아니다. 아는 게 많고 독해력이 좋은 사람은 쉽게 읽겠지만 한번 읽어서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단계를 견디고 넘어서야 한다. 한번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읽으면 된다. 그래도 어려우면 3번, 4번 읽어야 한다. 독서 편판의 자현이라는 격언이 한 문책을 읽을 때만 타당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100번 읽으라는 것은 아니다. 한 번 읽어서 팍 와닿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완벽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책이 다른 개념과 논리를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힘이 든다고 해서 이런 책을 다 건너뛰면 개념과 논리를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휘와 문장도 익히지 못한다. 그래서는 아무리 열심히 써도 글이 늘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 유시민님의 글쓰기에 유익한 독서법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소필 읽어주는 자매직 죽인자 마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